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붙잡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금이라면은 금은 등락이 있지만은 꾸준한 어떤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고. 네, 이번 시간에는 조원경 교수님과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책을 내셨죠? 네. 예. 부자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읽는가? 아, 자본주의 좋습니다. 새해부터 돈을 좀 벌려면 저희가 자본주의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또 자기소개 잠깐 부탁 좀 드릴까요? 또 바뀐 게 있더라고요. 일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공무원이었고요. 예.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근무했었고,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 그러니까 카이스타의 울산 버전이죠. 거기에서 올해 한 3년 6개월 근무하다가 지금 2026년 새해 1월 1일부터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정교수로 있는 조은경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베스트셀러 또 많이 내셔가지고 책으로도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 책들이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은데 이번에 낸 책이 또 자본주의 책이라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요새 지금 또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나도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딱 많은 타이밍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잘 출연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은 제일 먼저 물어볼 게 네. 가장 많이 오른 거, 최근에 많이 오른 거, 금이랑 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예. 사실 예. 몇 년간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작년에 예. 말 기준으로 해서 금하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그 흐름에서 좀 행보를 달리하게 됐어요. 예. 저번에 출연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금은 별로 안 오르고 비트코인 위주로만 올라갔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또 비트코인이 또 약간 주춤하고 네. 오히려 금이 많이 오르고 있었다가 몇 네. 달 사이에는 은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오르는 이유가 뭘까?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부자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읽는가라는 부분은 어떤 숫자가 오른다는 부분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이 이제 수요 공급 이전에 금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 이게 재화라고 해야 될지 통화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외환 보유액에 들어가 있는 구성 항목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은 금이야말로 이 시대의 불확실한 시대에서 지금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나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통화패권 이런 부분으로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는 대체가 불가능한 돈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금은 누구한테도 빚을 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그냥 확실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한테 화폐라는 것으로서 또 저희한테 다가가 있어요.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확실한 답안지다. 예. 이 부분이 지금 통화가 약간 흔들린다는 말은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 정부 부채가 세상 최고잖아요. 예.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마어마한 통화들이 M2 관점이든 뭐든 이제 나왔고 물론 미국에서는 M2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뭔가 확실한 것을 잡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의 기제에 있는 하나의 보험이다. 우리 보험은 들었는데 이게 좋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격만 보지 않고 비싸도 사잖아요. 그쵸, 또 그쵸. 해지들 안 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 달러가 유일한 하나 기축통화고 중기축통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불안한 지위 속에서 확실한 답안지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보험이다. 이제 금은 비율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네. 이게 뭐 그전에는 참 낮았는데 뭐 80 정도 유지하는 것들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금이 어느 정도 오르면은 은도 올라가는 것이 맞지만 은은 또 한편으로서는 경기 사이클하고 민감하거든요. 산업적인 어떤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말하자면 지금 어떤 산업이 뭐 AI든 반도체든 태양광이든 에너지든 2차 전지 뭐 등등
이 은에 대한 거는 산업재적인 수요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 금과 은과의 괴리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성장이냐 안정이냐 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은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말은 금 1온스당 은이 얼마만큼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금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 경우에는 안정을 추구하는 면이 있는 거고 금은 비율이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은을 좀 더 수요한다는 면이 있잖아요. 그 경우는 이제 경기 사이클상으로 지금 관련되는 산업들이 은에 대한 수요가 강해서 성장해라는 관점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금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들이 보관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은은 안 하지 않아요. 은은 안 하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금과 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긴 하지만 또 은이라는 게 완전히 또 다른 영역, 산업재 영역으로서 더 또 각광받는 게 아닌가. 어째 보면은 그러니까 산업적 영역으로 보는 부분하고 아까 예. 금은 비율에서 일정 비율을 예. 유지했었는데 예. 그 은이 저평가되었다는 부분들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은도 옛날에는 화폐였습니다. 아, 자,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금은 비율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산업재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수요 공급 차원에서 지금 왜 또 오르느냐는 부분들에서 중앙은행이 끊임없이 금을 사잖아요. 예. 왜냐하니까 그 미국제 엄청 중국이 그 팔았잖아요. 못 믿겠어. 저렇게 계속해서 발행하는데 뭘 이걸 가지고 있을까? 믿을 수 있는 것은 금뿐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각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통화 주권이라는 부분하고 제재의 문제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보면은 엔티티 오브 컨선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려 국가라고 해가지고 이런 국가들한테는 달러 결제망에서 소외시키잖아요. 아, 예. 근데 금은 가지고 있어도 소외가 되지 않잖아요. 통화 주권이라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통화 저렇게 남발하는데 이거 믿을 수 있어? 그거보다는 금이라는 것은 확실한 통화, 누구한테도 통화라는 관점에서 억셉트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는 보험처럼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달러가 흔들릴수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옛날에는 뭐 이게 달러하고 금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금리가 이제 달러 약세가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지금 미국 금리가 올해 뭐 2번 인하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은 뭐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금은 강세가 되고 뭐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금은 약세가 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공포가 있었을 때는 금과 그 달러 같이 움직이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수요가 계속해서 있다. 그건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기댈 곳은 내가 힘들 때 이런 보험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보험이라는 것이 달러보다는 금이라는 거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역할을 또 비트코인이 많이 이어받으면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금이 한번 오르고 2차 랠리를 최근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보니까 비트코인이 저번에 캄보디아 사태 때 보니까 그 천주그룹 이게 그 비트코인이랑 동결이 돼 버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규제 오히려 리스크도 있고. 예, 비트코인은 어둠의 쪽에서 규제를 받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금은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자체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금 자체는. 그리고 금은 보이잖아요. 아, 또 보이는 거고 만질 예, 수 있으니까 실물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실물이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한때는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죠. 근데 디지털 금의 지위가 요즘은 상당히 많이 흔들렸죠. 1 BTC당 예. 9만 달러 회복했는데 그 전에 작년 말에 이제 8만 뭐 1,000달러까지 돼도 내려갔고 8만 5천 내외에서 많이 움직이다가 사실 연초에 대비해서는 비트코인은 내렸고 금은 올라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비트코인은 그때는 이게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다른 부분은 아까 금이라는 거는 보이지만 이거 확실한 나의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AI라든지
기술주하고 같이 가는 어떤 거다. 그리고 특히나 유동성이 풍부했었을 때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그 레버리지 청산되는 물량도 너무 많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호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이미 반감기도 있었고 현물 ETF 승인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더 이상 나오는 호재 같은 것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컨터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4년마다 이게 박살이 예, 예. 나는 이런 반감기 부분들이 같이. 있다는 예, 예,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의 관점에서 부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까 금은 보험이지만은 비트코인은 그거보다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에 있는 통화 체제가 굉장히 흔들릴 때, 왜냐하면 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운명의 인물이 알지도 못하는 익명의 인물이잖아요. 네. 그 사람의 이걸 만들었는 거 보면은 그 달러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거잖아요. 그 달러에 대한 어떤 불신의 문제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또 고금리잖아요. 네. 이 고금리 상태에서 그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과거처럼 이제 처음에는 2022년 막 고금리가 됐다가 이제 미국에서 유동성을 많이 주입할 수밖에 없던 구조였던 거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보다는 하나의 기술주로서 예.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믿음 또한 많은 호재거리, 주식도 호재가 있어야지 가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호재가 좀 소멸되는 느낌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양쪽의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방금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동성과 이 가격이 오르는 거 얘기를 해줬는데, 네. 그 유동성이 많아지다 보면은 주식, 부동산 오르고, 나중에 이제 뭐 비트코인도 오르고, 금, 은 같이 원자재 오르고, 나중에 뭐 와인도 오르고, 뭐 그린도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 유동성이랑 자산이 오르는 이 관계는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와인까지 올랐다, 그린까지 올랐다, 아니면 뭐 코인까지 올랐다 그러면은 유동성이 갈 때까지 갔다, 이제 끝물이다 이런 식인 건지, 뭐 원자재가 올랐다 이런 경우 끝물인 건지 좀 궁금했었어요. 사실 유동성이 예. 계속해서 공급되는 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생각했었을 때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으면은 거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품에 대한 신호를 주는 것이 맞고요. 예. 또 지금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생각된다면은 유동성을 주입시키는 것 자체가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번 2022년 주식이 이제 폭락하고 비트코인도 폭락하고 난 다음에 저번에 이제 2023년인가요? 실리콘밸리 은행 그게 파산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큰 은행도 이제 그때 보면은 파산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은행을 시스템 자체를 아주 공고히 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유동성을 엄청 주입을 했습니다. 자, 그때 또 금리가 그렇지만 주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고금리였어요. 그 고금리인데 유동성이 많이 주입되었지만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도 그 비트코인이 상당히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올랐던 이유로 또 여러 가지도 보면은 또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AI가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를 이겼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내러티브가 비트코인이든 AI든 이런 기술주가 박살이 한번 나고 난 다음에 반작용으로서 올라가면서 최근에 몇 년간의 그런 어떤 서사를 가지고 올라가는 면이 확실하게 있었던 거고요. 이제 2026년은 그때 시기하고는 좀 다른 시기라고 생각해요. 예. 2025년까지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동성을 바라보는 부분인데, 유동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자산에 있어가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제일 중요한 2026년에
금이랑 은이 계속 오를 수 있느냐 이건데 뭐 음. 유동성 관점이랑 수요 공급 관점까지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예측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가격이 얼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 또 해석이라는 이 책을 낸 목적도 자본주의를 어떻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금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하나의 통화의 대체제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붙잡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금이라면은 금은 등락이 있지만은 꾸준한 어떤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고 특히나 각국이 외환 보유액이라는 것을 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액으로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가격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요. 그렇지만 금을 가지고 싶다. 사실 우리 한국은행이 금을 안 산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비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외환 보유액에서 한번 놓쳤는데 그럼 그 사이에 뭐 너무너무 올랐는데 계속해서 못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나라들은 그에 반해서 금이라는 것을 사잖아요. 물론 비트코인이나 금이라는 것을 워렌 버핏 관점에서는 이거는 안 사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맞지만은 금은 그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통화 대체제로서 야, 달러 이후의 시스템? 달러가 계속해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면은 가는 거고요. 은도 금과 은의 어떤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서 너무 떨어지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고 또 은은 산업에서의 어떤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1월 달에 이제 발표한 것을 보면은 1.8이고 반도체를 빼면 1.4%로 보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또 산업 전체적인 것을 밀어주는 산업들이 뭐냐, 기술이 뭐냐 이런 관점에서 그 산업 수요로서 은이 또 계속 있기 때문에 금과 은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금과 은이 또 많이 올라서 최근에 정말 많이 얘기 떠드시더라고요. 뭐 투자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종로 금방 왔다 갔다 하는데 2부에서는 저희가 또 이제 주식 투자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